조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하면요. 자, 서술자는 화자 같고, 자, 나레이터라고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존재라는 것은 인물이나 인간이다. 그 알아두시고, 자, 이 서술에는 3인칭 서술과 1인칭 서술이 있다. 자, 3인칭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또는 이제 그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옛날엔 다 그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3인칭을. 이렇게, 지금 편입생 들어오셨네. 네. 그 또는 그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또는 그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좀 보십시오. 그래서 좀 이따 끝날 때 여기 편입하신 분을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하여튼 그래서 3인칭은 그런 거다. 관조가 뭐다? 볼관자의 빛을 조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인칭 서술은 뭐냐면 이게 진실을 입증하는 형식이라고 그래요. 1인칭 서술은 거기다 필기하세요. 진실. 참 있죠. 진실을 입증하는 형식이다. 입증하는. 보여드릴게 쓴 다음에 진실을 입증하는 형식. 보이시죠? 1인칭 서술은 여기 보이죠? 제가 펜 쓴 거. 진실을 입증하는 형식이 1인칭 서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칭은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하기 힘들어요. 왜 신뢰하기 힘드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1인칭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힘들다. 신뢰하기 힘들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뢰하기 힘들다. 여러분 혹시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목동 양치기 목동인데 거기에 이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와요. 뭐죠? 알퐁스 도데의 별에 보면 예. 스테파나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 예. 이 스테파네트 이제 주인집 딸이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오고 나는 목동이에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1인칭 서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가 있는 곳에 이제 왔는데 다시 집으로 갔는데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죠.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이제 내 어깨에 기대다 잠이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별 하나가 내 가슴에 내 어깨에 기대어 있다라고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알퐁스 도데가 1인칭으로 썼지만 그게 뭐 그냥 상상에 의한 것이지 상상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썼지만 내가 목동도 아니고 알퐁스 도데가 목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1인칭은 신뢰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제 그게 뭐랄까 수기 형식의 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인칭의 소설 자체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인칭에 비해서는. 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책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58쪽 이제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술의 방법인데 일단 거기 158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158쪽에다가 자, 소설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설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멋있는 말이죠. 소설은 뭐냐? 여러분 소설이 뭐냐 하면 이야기입니다. 그럼 틀려요. 땡이에요. 땡. 소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보면서 좀 더 읽을게요. 자 158쪽 밑에 보세요. 서술자의 정의와 역할. 자 작가가 소설을 쓸 때에는 실제의 자신과 다른 가면 마스크. 자 이 마스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마스크를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이 융이 이야기한 거죠. 융, 가면.
예, 이거 마스크라고 쓰지만 이 문학 용어에서는 페르소나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겠죠? 이 페르소나가 여러분 문학에서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쓰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시에서 시적 화자라는 뜻도 있어요. 시적 화자.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라고 하는 시적 화자는 여자죠. 맞죠? 김소월이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의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때는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음속을 좀 해놓고 강의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좀 한 말씀씩 질문이나 이런 걸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페르소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다시 158쪽. 그래서 어조를 달리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밑줄 칠까요? 세 번째 줄, 158쪽 세 번째 줄. 이렇게 다음에. 작가가부터 부른다까지. 자, 작가부터. 자, 작가가 하나의 작품 속에 만들어 넣은 제2의 자아를 내포 작가라고 부른다. implied author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포 작가는 뭐냐? 의도한 주제와 서사 전략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작중 인물 형상화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포 작가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내포 작가. 이 implied author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포 작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독자가 여기에 맞춰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그 작가를 내포 작가라고. 여러분이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시면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걸 내포 작가. 그냥 작가보다 좀 더 있어 보이죠? 내포를 붙여서. 그러니까 작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독자가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작가. 이해가세요? 그걸 내포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포 작가. 그냥 작가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나레이터 서술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자, 둘째 줄부터 볼까요? 그 누군가를 다시 말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화자 혹은 서술자, 나레이터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 누군가를 다시 말해부터 서술자라 부른다 있죠? 나레이터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이 서술하는 사람입니다. 나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동인의 광염소나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여러분, 이 김동인은 또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자, 김동인의 작품은, 일단 김동인은 누구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냐면,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광수. 왜 김동인이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시작이 될까요? 이광수는 모든 작품이 무슨 주의죠? 모든 작품이 계몽주의. 자, 그러니까 왜 계몽주의를 쓰냐? 이런 거 싫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김동인은 이제 유미주의가 강해요. 유미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에 있다? 미에 있다. 유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김동인의 작품 중에요. 이 유미주의 작품이 두 개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자돌입니다. 광자돌 뭘까요? 광화사, 광염소나타. 이 두 작품이 유미주의 작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광화사나 광염소나타가 유미주의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의 작품 뭐냐면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인데 액자소설은 뭐냐?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써요. 그러면 자,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화라고 해요. 내화.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외화라고 해요.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외화는 박외자의 말씀 하자, 이야기 하자, 말할 하자. 요거는 안내자 아시죠? 말할 하자. 이렇게 씁니다. 한자 보이시죠? 이렇게 한자 내화, 외화, 내화, 외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야기냐 밖에 있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내화, 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자소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나블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이 틀이죠. 나블은 이제 소설이죠. 액자소설 영어로 프레임 나블 이것도 알아두세요. 액자소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액자 소설을 프레임 나블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화, 외화. 그다음에 뭐라고요? 액자 소설 프레임 나블.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등신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내가 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절 속에 숨었어요. 그게 외화예요, 외화. 근데 절에 숨었는데 절에서 이제 갑자기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책을 봤어요. 책을 교수님 발견. 소리가 작은데요. 제가요? 잠깐만. 네. 제가 크게 안 들리나요? 잠깐만. 아니 저기 음소거를 좀 여기 해주실래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음소거가 돼서 그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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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괜찮으시죠? 아니, 아까 전체 음수거로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음소거 안 하셔도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예, 예, 예. 아니, 들리시죠, 회장님? 소리는 들리시죠? 예, 하여튼. 다른 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리죠? 잘 들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아니, 들립니다. 안 들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뭔 이야기다 까먹. 그래서 등신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이 소설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 김동리의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절에 가서 있는데 어떤 책을 발견해. 거기까지 외워요. 그 책을 보니까 뭐 어떤 마을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화로 갔다가 어떤 마을에 어떤 뭐 되게 구두쇠의 남편이 있고 막 아내 있고 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얻었는데 꼭 그 얻은 사람이 안 좋죠. 여러분 그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전처 소생 자식들을 학대해. 그래가지고 그 전처 소생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등신불이 되는 거예요. 마을에 막 뭐 흉년도 들고 막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 뭐죠? 불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내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외화가 되는 거. 내화 외화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 했고 이제 김동인의 광염소나타가 왜 제가 액자소를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세요. 159쪽을 보면 자, 보세요. 159쪽 이제 갈게요. 자, 박스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떤 곳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혹은 4, 50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광염소나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종의 일부인데 이거는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가 뭡니까? 실제 이야기는 아니다. 허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화가 아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외화다, 외화. 밖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이제 네포 작가 이야기했죠. 아까 네포 작가는 주인공이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쓰면 주인공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고 주인공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독자가 이런 놀람, 슬픔 이런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작가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내포 작가라고 한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내포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159쪽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내포 작가는 서술자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목소리로만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 인물로 등장시킬 수도 있고 이야기 밖에 자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작가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160쪽 넘겨볼까요? 160쪽.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나누면 자 보세요. 드러난 서술자와 숨은 서술자 이렇게 나오죠. 160쪽입니다. 160쪽. 드러난 서술자와 숨은 서술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술자는 자신의 존재를 작품 속에서 드러낼 수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자신을 나로 지칭해 등장하는 경우 심지어 독자에게 말을 걸기까지 한다면 서술자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인성의 당신에 대해서라는 소설이 그 밑에 얘가 나옵니다. 보세요. 독자여 안녕하셨는가. 나는 이 소설의 작가 이인성이다. 다름 아닌 당신에 대한 소설을 쓰며 나는 지금 인사를 적다가 문득 나는 지금 당신이 이 인사법에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쏠린다. 나는 물론 이 소설의 이야기꾼이지만 이 소설에선 이야기꾼으로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본문 안에서도 여전히 이 책의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이름의 존재와 동일한 이인성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작가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듣는 존재는 뭐예요? 독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좀 밑줄 좀 치세요. 그 밑에 160쪽의 인용문에서 5줄 내려가서 밑줄 치세요. 이처럼 다음에. 자, 밑줄 치세요.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서술자를 드러난 서술자라고 부른다. 거기 있죠? 밑줄 쫙 치세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달 5째 줄에 존재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존재를 드러냈으니까 드러난 서술자겠죠. 뭐 너무 지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을 볼게요. 이 서술자가 작품의 인물로 등장해서 자신을 나라고 지칭할 때도 우리는 서술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1인칭 서술로 된 작품에서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작중 인물과 관계 맺고 행동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처럼 작중의 한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를 극화된 서술자라 부른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이게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게. 그래서 자, 작중에 제일 마지막 줄 160쪽 보고 있습니다. 160쪽. 작중에 한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를 뭐라고 한다? 극화된 서술자.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작중에 한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를 뭐라고 하는가? 뭐 1. 드러난 서술자. 2. 숨은 서술자. 3. 극화된 서술자. 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극화된 서술자는 161쪽입니다. 이야기 세계에 속한 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말해주는 드러난 서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만무방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만무방. 김유정의 작품에 만무방이 있어요. 만무방은 뭐냐면요. 막대요. 우리가 이제 막대 먹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막대 먹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막대 먹은 사람. 이게 만무방이에요. 막대 먹은 사람. 우리 그 드라마 중에 그 막대 먹은 영애 씨라고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10편, 11편 뭐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막대 먹은 영애 씨가. 이게 이제 여자 만무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막대 먹은 사람이 그 뭐냐 만무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밑에. 자, 밑에 보세요. 인용문. 작품 있죠. 응칠이는 뒷짐을 지고 어정어정 논인다. 유유히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화든다. 코는 공중에 벌렸다 오므렸다. 이러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죠. 요놈이로군.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봉긋이 돋아 올랐다.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뭐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바쁜 추수철에 응칠이가 한가하게 거니는 거예요. 추수철은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는 서술자가 어디에서 이것을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 독자는 응칠이 곁에서 그냥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161쪽 그 넷째 줄 인용문. 서술자는 이야기의 바깥에 있으면서 이야기 속에서 응칠과 관계되지 않는 존재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를 뭐라고 한다? 숨은 서술자라고 한다. 여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160쪽에 그 진한색 글씨 드러난 서술자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161쪽의 첫째 줄에 극화된 서술자 또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 161쪽에 거기 숨은 서술자 있죠. 밑에 지금 본 거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 놓으실래요? 드러난 서술자가 1번, 극화된 서술자가 2번, 숨은 서술자가 3번. 이 시험을 좀 어렵게 내려면요. 자, 여기다 1번, 2번, 3번 써놓고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죠? 아주 그러면 문제가 좀 수준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1쪽 마지막 단락에 부스의 소설의 수사학. 이 수사학은요, 웅변수라고 같아요. 웅변수. 뭐, 이 연사 외침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웅변수를 이 웅변수를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웅변수.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레토릭이라고 해요. RHTORIC라고. 이게 이제 웅변술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런 수사학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쓰셨죠? 자,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서술자의 존재를 드러내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넘겨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서술자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거나 넘겨보세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서술이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개입이 안 나타나는 거. 서술자의 개입 여부를 두고 뭐 어떤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서술자의 개입을 두고 이렇게 드러난 서술자냐, 극화된 서술자냐, 숨은 서술자냐 이건 작가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2쪽에 2번 작가와 서술자는 결국 이건 뭐냐면 작가와 서술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1인칭이면 나가 나오잖아요. 나는 작자예요, 작자가 아니에요. 작자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나가 작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1인칭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제가 뭡니까? 알퐁소의 별 이야기 했잖아요. 그 별의 목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작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작자가 아니죠. 작자가 내가 아니라고. 나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작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가와 서술자가 이제 쭉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 나오냐면, 자, 보세요. 거기 16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볼게요. 마지막 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라고 부르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를 실제 작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다. 자, 여기 밑줄 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문부터 내가 자신이 겪은 서술을 함으로 독자는 작가와 내가 같은 사람 믿기 쉽다. 물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 가운데는 작가의 개인적 체험으로 투영했다고 하는 자전적 소설도 많다. 예를 들어서 현진건의 타락자, 이건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빈천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아내라는 뜻이죠. 지식인의 아내. 이상의 날개는 작가가 경험했던 사실과 소설 주인공의 작중 경험이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진 자전소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완벽하게 자전적인 것은 아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다 설을 붙인 거죠. 여러 가지 설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믿을 수 있는 서술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 163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있는 서술자는 자, 보세요. 좀 읽어볼게요. 163쪽에 믿을 수 있는 서술자, 없는 서술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소설을 읽을 때 독자는 서술자가 말하는 말 외에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서술자가 제시하는 정보와 이야기의 선을 따라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술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이야기 내용에 몰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서술자는 독자가 믿을 수 있는 서술자고 독자를 주제로 이끄는 존재다. 그러니까 서술자 이처럼 다음부터 이제 밑줄 좀 칠까요? 이처럼 다음부터 밑줄 쳐보세요. 지금 163쪽 보고 있어요. 서술자의 서술이나 스토리에 대한 논평이 밑줄 치세요. 전체 이야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설명이라고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서술자다. 당연하죠. 믿는다는 거니까. 그럼 믿을 수 없는 서술자는 뭐겠어요?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거기 밑에 이제 보세요. 이와 달리 서술자의 서술이나 논평이 독자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제한된 지식이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가치관을 보인다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이 부정적인 서술을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서술자다. 자, 채만식의 치숙이란 말 나오는데요. 치숙은 좀 써보세요. 치숙의 뜻이 뭐냐?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입니다. 자, 써놓으세요. 어리석은 아저씨. 이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고요. 숙이란 건 아저씨를 가리켜요. 그래서 치숙이 뭐다? 어리석은 아저씨라고 써놓으세요. 어리석은 아저씨.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는 거 한자가 되게 재밌죠. 이 알치자잖아, 알치자. 아는 것이 병이다는 거 이렇게. 이게 병을 나타내는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숙이란 건 이제 아저씨를 말하죠. 숙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한자. 알치자 이게 병을 나타내는 부수예요. 병. 그래서 이게 어리석을 치자가 된다고요. 시숙할 때. 되셨죠? 그래서 이 치숙은 일제강점기의 평범한 시민인 조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지식인 아저씨에 대해서 생각을 서술하는 건데 순박하지만 무식한 조카인 나는 아저씨를 해독을 끼치는 무능력자로 묘사해요. 그래서 비판을 막 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채만식의 치숙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용문을 보고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자,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이제는 기껏 해먹을 거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보통 학교 4년 겨우 다니고 시방 앞길이 시방은 지금이에요. 환히 트인 4개 다 되면 고스카이 소사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분을 소사란 말을 썼어요. 심부름한 사람 만도 못하죠. 그런데 글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에 살아 날만 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만보를 먹는 거 하니 기가 막혀. 대천 원수가 됐단 말인지 하면서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인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인지 필경은 붙잡혀가서 징역을 사는 노름 그것이 아편하고 똑같은가 봐요. 하면서 알고 보면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때요? 지금 보니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독자는 서술자의 말을 신뢰하죠. 그런데 인용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성과 교양이 부족한 듯 보이는 말투 때문에 서술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여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조카가 식민체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돈밖에 모르는 시야가 좁은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독자는 서술자를 믿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치세요. 시숙의 묘미는부터 긴장감이 있다. 자, 이 2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시숙의 묘미는부터 긴장감이 있다까지 밑줄 쫙.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시숙의 묘미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의 말이 독자에게 반어를 우리가 다른 말 뭐라고 합니까? 아이러니라고 하잖아요. 아이러니. 아이러니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숙은 뭐냐면 나가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나가 서술자죠. 서술자고 아저씨는 서술 대상이죠. 나가 서술자고 아저씨는 서술 대상이에요. 근데 나는 어때요? 무식해. 그래서 무식한 조카예요. 무식한 조카.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무식한 조카고 이 아저씨는 어때요? 동경 유학 출신이에요. 똑똑한 거죠.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그렇죠? 그리고 옥살이 경험을 했어. 감옥 경험을 했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나는 무식한 조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어떠냐? 약간 친일적인 스타일. 친일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자, 이 나가 아저씨를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풍자적인 어조. 풍자적 어조. 자, 비아냥거리고 풍자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냐?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판받을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고 난데 나예요. 원래 비판받을 사람이 아저씨가 아니고 난데 내가 오히려 아저씨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일제와 뭐 이게 친일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일이라든가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아저씨를 비판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아저씨가 뭡니까? 그 동경 유학 출신이지만 그 일제와 친일하지 않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치숙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5쪽 시점과 초점화. 자, 시점은요. 거기 네 번째 줄에 포인트 오브 뷰라고 나왔죠. 포인트 오브 뷰.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요. 포인트 오브 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뷰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뷰 포인트. 시점은 포인트 오브 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뷰 포인트. VIEW POINT. 자, 뷰 포인트가 시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긴 포인트 오브 뷰라고 써놨지만 뷰 포인트란 말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내부 시점은부터 시점이다까지. 세 번,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오면 외부 시점은 말한다까지. 밑줄 주세요. 내부 시점하고 외부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점은 이야기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서술되는 시점. 내부 시점이고 외부 시점은 이야기 밖에 있는 작가 서술자의
자가 서술하는 경우로 전지적 시점, 3인칭 시점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리를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 이걸 이렇게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내면 내부 시점하고 이제 외부 시점이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좀 그림을 제가 좀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표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위에 3칸, 밑에 크게 좀 넓게 3칸, 그다음 밑에 3칸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부 시점이 들어가요. 내부 시점. 여기에 외부 시점이 들어가요. 외부 시점. 자, 여기 내부 시점, 외부 시점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위에는 뭐냐? 사건의 내면적 분석, 사건의 외면적 관찰. 여기다가 사건의 내면적 분석, 사건의 외면적 관찰. 이렇게 됩니다. 분말 이해가죠? 내면적 분석과 외면적 관찰이 있어. 그렇게 필기를 하시죠. 내면적 분석과 외면적 관찰이 있다. 관찰이 있는데, 자, 이렇게 좀 필기 좀 해보셔. 내면적 분석과 외면적 관찰이 있다. 내면적 분석과 외면적 관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그 밑에 이 내부 시점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것부터 쓸게. 1인칭 이게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 자, 이 전지적은요, 무조건 3인칭이에요. 자, 전지적 무조건 3인칭이에요. 자, 전지적 3인칭입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내부 시점과 외부 시점이 있다. 내부 시점은 사건의 내면적 분석이고 외부 시점은 사건의 외면적 관찰이다. 내부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다시 외면적 관찰의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까 이야기한 알퐁스 도데의 별이에요. 알퐁스 도데의 별.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뭡니까?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거 있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오키가 나오잖아. 오키가. 그래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어른들을 바라보는 거.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고전 소설이 대부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홍길동들 이런 거.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길동이가 길을 나섰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3인칭 주인공을 이 전지적 시점보다 좀 더 다른 관찰자로서 보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약간의 관찰자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이거는 좀 여러분 좀 필기를 좀 하시고, 자, 이번 시간 좀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말로 할게요. 그 1인칭 주인공 시점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필기 하세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부수적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자,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하는 거. 1인칭 관찰자 시점 부수적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외부 시점이 이제 나오는데 외부 시점은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